전기를 얻어내는 기술,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바람을 이용해 몇몇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풍차가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찢는 용도로 사용해 왔었죠.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었고 페르네이의 전자교류 원칙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력을 통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교류 발전의 형태로 이용되게 되면서 드디어 시대는 동력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풍차를 개량시켜 탄생한 발전시설, 바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 배급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기술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네 이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발전기의 원리와 다른 하나는 항공기술의 핵심인 블레이드, 즉 회전 날개의 역학적 구조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술적 요소를 극적으로 결합하여 최초로 풍력 발전을 개발한 사람은 찰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1888년 날개와 발전기를 결합한 형태로 최초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20년 동안 350개의 배결전드, 2개의 아크전드, 그리고 3개의 모터를 운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또 덴마크의 기술자이자 과학자인 파울 프레에 의해서 1891년 최초의 실험용 풍력 발전기가 개발 및 설치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기존의 풍차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인 6개의 블레이드나 4개의 블레이드의 모습을 풍차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용하고 있는 3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형태는 조금 더 진화하고 나서 나오게 되었죠.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 즉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게 되자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922년 제이콥스에 의해 만들어진 풍력발전기를 시작으로 194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3블레이드 덴마크식 풍력발전기를 거쳐 오늘날의 풍력발전기가 탄생하게 이끌었죠. 이런 풍력발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람을 모으는 날개인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이드는 이에 의한되는 원리인 양력을 회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효율 문제예요. 기술의 발달에 어떤 진로를 따라서 풍력 발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을까요? 대형화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은 풍속, 즉 바람의 세기와 규모, 즉 풍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량의 증가를 비율로 나타내자면 날개의 길이에는 제곱에 비례하며 풍속에는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서 높은 산의 풍력 발전소를 세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제작 설치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대략 10m에서 20m 수준의 발전기였습니다. 이 발전기로 낼 수 있는 전력량은 약 75kW라는 상당히 미미한 양이죠. 하지만 재료공학적인 지식이 증대됨에 따라 가벼운 소재,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통해 발전기의 크기를 점점 키우기 시작했고, 30m 수준의 발전기에서는 같은 시간 기준 4배 가까운 전력인 300kW, 50m에서는 750kW, 100m에서는 3000kW를 넘어 150m나 되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에서는 10,000kW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0m 수준의 대형 풍력 발전기를 통해 발전기 한 대당 동일 시간 대비 약 2만 kW의 전력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2만 kW라고 하는 양은 대략 20W짜리 형광등 100만 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풍력 발전기는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친환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발 입지가 줄어들고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풍력 발전의 대안으로 해상 풍력이 떠오르고 있어요. 해상 풍력은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해낸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 풍력은 미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예견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신세대 풍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해상 풍력처럼 하나하나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런 풍력 발전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학생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시작해. 제가 저기 이거를 아량글 파일로 띄워놨어요. 제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 이게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좀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또 회사에서나 업을 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PDF 자료로 그런데 여기서 잘 열리려나? 잘 열리나? 그래서 이걸 발표하는 날, 신재생 에너지 발표하는 날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고 역시 되지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 잘했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하지만은 좀 수소 같은 거 제대로 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평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잘했다. 다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잘했다. 그런데 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국민 참여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도 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전력 외에 열 같은 거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그 다음에 R&D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좀 제도적 지원을 좀 더 할 게 있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해놨어요. 물론 잘했다는 내용이 추정이고. 그리고 이제는 대외 여건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차 기본계획에 이제는 요약했던 내용이니까 요약했던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기존에는 개통이나 수요 이런 수소 분야에 대폭 보완하겠다. 기존에 개통에 대한 그 고려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요 쪽에서 좀 이렇게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급적으로만 했다. 그 다음에 수소 분야에도 좀 앞으로 좀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한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R200을 갖다가 하겠다는 기업들은 좀 사가지고 REC를 자발적으로 사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34년에 발전량 기준으로 했을 때 25.8%, 약 26%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62.3기가와트, 신에너지가 2.8기가와트, 그렇게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총 80기가, 3.6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목표, 수량적으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 추진 전략은 여기 보면은 세부 추진까지 나옵니다. 보면은 보고 혁신 부분에서는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를 마련하겠다. 시장 혁신 부분에서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수요 혁신 부분에서는 수요 쪽에도 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산업 혁신 인프라의 힘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시장 혁신에서는 RPS하고 HPS 제도를 분리해서 하겠다. 수요 부분에서는 R200을 갖다가 기업들이 직접 사게끔 그렇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자가용 설비 같은 거를 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R&D 부분도 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통 부분에서는 이제는 개통에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가능성을 대응할 수 있게끔 개통 부분에서도 이제는 신경을 쓰겠다,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점점 정부도 시장이 복잡화되니까 점점 진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부 추진까지 보면은 지역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해서 특히 이제는 밑에 보면 주민 참여 활성화. 참 처음 위에는 보면은 계획입지제도. 그래서 그동안은 계획입지제도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가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큰 대단지로 입지하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보세요? 예. 안 받았는데요? 알았어요. 예. 나는 확실한 들었어요. 예. 그렇게 갈게요. 예. 조교한테 지금 전화 오는 거는 다음 주 8일날 휴강하라고 조성문 교수하고 아마 상의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 8일날은 조성문 교수님도 그렇고 문교숙 교수도 앞에 수업들이 휴강을 하니까 저도 휴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이 3달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래서 주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장기적인 융자 지원이나 이공유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겠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글자로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재정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한전 보고 대상폭력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전이란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대상폭력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고에너지 산업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전국의 폐광산, 특히 탄광, 폐탄광하고 앞으로 이제는 석탄 발전소의 부지 60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부지 24개, 여기를 갖다가 앞으로 그걸 다 수명이 다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맞추면은 설치 보조금 지원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쓸 수 있는 국유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쓸 수 있는 국유지를 산업부가 요청하면은 국유지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정보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라는 거, 원스톱 샵이라는 거를 해서 인허가를 좀 도와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은 설비의 수명이 이렇게 20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국유지 부지 임대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겠다. 인허가 어제 해주는 거를 그동안 태양광 3MW 이하만 해줬는데 앞으로는 40메가 이하짜리들도 인허가 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좀 더 인허가 어제하는 범위를 넓히겠다.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지자체들로 이격거리에 대해서 규제가 이렇게 서로 달랐는데 이거를 표준화하겠다. 그 다음에 자가 생산량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kW하고 1메가 사이의 태양광만 쓰다남은 걸 갖다가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거고요. 현재에서. 그런데 그거를 10kW 미만의 조그마한 것들도 현금 정산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0kW에서 1메가 사이만 현금 정산해 주고 있어요. 현재에서. 잘 모르고. 현금으로 나가는 것만 알지. 자, 그 다음에 민간 공공투자 활성화 지원,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융자 제도를 주겠다. 그 다음에 녹색 보정, 유동화 정권, 생태계 펀드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이 사실 이게 왜 정부 자료에 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유동화 정권 이런 거는 민간 펀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정부 자료에 다 들어가고 정부가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쪽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산, 국민이 안심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 안전성, 환경성을 강화하겠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특히 풍력 같은 경우 블레이드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인증 기준 강화하겠다. 수소도 수소용품 시설 안전 기준 이런 거 마련하겠다. 지금까지 고압에 대해서는 가스에 대한 기준이 다 있는데 저압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그거 마련하겠다 이런 거고요. 교수님 여기에서 풍력에서 말하는 블레이드는 풍력 발전 부품 날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동영상에 보시서는 블레이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노설비를 이제 노설비라 하면 이제 태양광 같은 거 2000년부터 만들었던 태양광을 고효율을 이제 셀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고. 시장 개편을 지금까지는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입찰 장기 계약 중심으로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좀 이렇게 수익이 안정적인 걸 갖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입찰 제도를 합리적 개편하겠다는데 정확하게는 뭐 없습니다. 근데 아마 구체화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PS 의무 비율을 상향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 개정을 해갖고 지금까지는 그 의무사업자의 의무 비율이 10%였는데 2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대책에는 여기는 이 계획에는 계획이 끝나는 2034년에 계획 비율만큼 그렇게 높이려면은 의무사업자의 그 의무 비율을 40%까지 높여야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40%까지 높여야만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적인 기준이 26%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 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겠다. 지금은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의무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300MW 이상도 공급 의무자로 넣으면 지금보다 숫자가 좀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REC 가중치는 해마다 바꾸는 거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한 2~3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는 거고, 수소 연료 증지를 HPS로 분리해가지고 가뜩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줄 돈도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RPS에서 주고 수소는 HPS로 해서 따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기요금에 이건 획기적인 거라나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에 RPS 이행 비용을 갖다가 분리해서 보지않을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지금 뭉뚱그려가 나오고 있는데 RPS 이행 비용에 대해서 분리해서 소비자의 요금 청구서에 넣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걸 넣어가지고 국민들이 자기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부분이 RP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지원하는 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또 그게 또 자기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게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역할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책임은 없고 막 소리만 들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했네. 보니까 시장 핵심 보고 핵심이 다음에 이제 시장 핵심인데 시장 핵심이 하나 있구나. 두 번째는 열연료 혼합 등 그러니까 신재생 열에너지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열하고 지금 열하고 전기하고 실제로 쓰는 게 열이 60%고 그냥 전기가 40%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가 전기가 70%고 신재생 에너지로 쓰는 열 부분은 한 30%밖에 안 된다. 30%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열을 쓰는 그런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이걸 RFS라 해가지고 리뉴어블 퓨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젤의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이 현재 3%인데 30년까지 5% 정도로 높이겠다. 그다음에 그다음 분산형 에너지에서 이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가상 3길 제도 도입하겠다. 이거는 가상 3길 이건 아마 전기 요금을 갖다가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공급한 만큼 전기 요금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거고. 전기 공급 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에 중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게 판매 제도가 이렇게 좀 앞으로 유연하게 바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죠?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 거래하는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거는 재생에너지하고
소비자가 직접 거래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직접 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리백 같은 거 지원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도 아리백 나오네. 아리백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아리백은 그러니까 옆에 보면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는데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라 해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한전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150원 정도, 150원에서 170원 요 사이인데 이 돈을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 100원이란 말이죠. 107, 8원 되는데 그 차이가 되는 한 50원에서 60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 요금을 갖다가 한전에 주면은 그러면 그거를 그만큼의 REC를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 전기를 샀다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래서 R200 우리가 보면 R200 라벨링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참가했다라는 증표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R200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접 신재생 에너지하고 REC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투자를 직접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산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그린 산단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신규로는 무조건 하고 모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만 쓰게끔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거 다 이게 협의가 다 끝나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단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주택용 전기 소비자도 프리미엄 요금을 내면은 프리미엄 주택, 녹색 프리미엄 주택용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글쎄 전기 소비자가 지금 100원이나 쓸 수 있는 전기를 150원이나 160원 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해가지고 수요 집중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자가 소비 전력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안에 다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설치 의무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러스 DR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전기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남아도는 시간에 그걸 버려야 되니까 플러스 DR이라 해가지고 그때 전기를 쓰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는 사람한테 요금을 주는 형태의 플러스 DR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DR이라 하면 마이너스 DR인데 그죠? 그래서 그 전기가 부족한 그 시간에 전기를 갖다가 감축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DR 개념이었다면 플러스 DR은 전기가 남아돌 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일부러 꺼뜨려야 되니까 그게 좀 손해니까 전기를 그 시간에 쓰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플러스로 돈을 주겠다. 이게 플러스 DR의 개념이고요. 데일라이트 요금제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낮 2시 전후로 제일 피크니까 그 시간대에 전기 요금을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싸게 주고 그 싼 전기 요금을 그때 그 데이타임에 그러니까 빛인데 그죠? 데이타임에 태양광이 집중이 되니까 그때는 싸게 줄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쓰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문제를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소비자 요금이 지금 시간대로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시간대별 그 소비자 요금을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 판매나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뭔가 이렇게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하는 거 저장 믹스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그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도 그렇지만 그전에 이제 풍력 같은 것 때문에 남아도는 전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장 믹스 계획을 본토에도 지금 수립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섹터 커플링이라는 거는 전기하고 전기가 아닌 다른 거하고의 이제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하겠다는 게 섹터 커플링이에요. 섹터의 경우는 전기 섹터와 비전기 섹터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는 수소가 되겠죠. P2G라고 하면은 그 파워에서 가스로 바꾸고 P2G고 P2H도 있고 이것은 P2L도 있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P2H는 전기를 열로 바꿔가지고 열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고 P2L은 수소유의 다른 형태의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탄이나 이런 걸 바꿔서 쓴다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R&D인데 태양광은 역시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는 물질 개발이 제일 중심이고 풍력은 아까 저희 아까 못 보신 비디오 그 풍력 발전 1이라고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초대형 풍력은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역시 초대형 풍력 협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수소는 전주기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상용화하겠다는데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는 진짜 수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기술력이 없더라고요. 그 에어리퀴드하고 림베가 10년쯤 전에 한국의 투자학과 중국의 생산 투자를 그렇게 저울질하다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SK나 효성은 림베가 하고 SK는 에어리퀴드가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액화 설비를 어떻게 오느냐면은 림베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에어리퀴드도 중국 항로에서 생산해가지고 싣고 오는 건데 핵심 설비는 어떻게 싣고 오고 요 안에서 이제 파이프 연결하는 것만 이제 국내에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 진짜 이런 거예요. 린데나 에어리퀴드는 에어컨 두 개 가지고 돌려가지고 시원한 물을 갖다 한 몇 도는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한 기술은 에어컨 한 200대 정도 돌려가지고 겨우 물 한 방울 꼭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해갖고 이거 참 어렵겠더라고요. 재생열 부분에서 수열시장, 수열이라는 거는 물 숫자입니다. 물을 히트펌프로 올려가지고 재생을 쓰는 걸로 그것도 지금 인정해 나가겠다 이 어느 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인정하고 어느 나라는 인정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저효율제 하고 있어요. 지금 17.5%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지금 새로 들어오는 태양광은 최저효율제를 맞추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탑러너 제도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한 18% 이상을 갖다가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연구되고 있는 최고 효율 값이 25.2%예요. 25. 페레로스카이드인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25.2%인데 이론적으로 25%가 최고 효율로 봤는데 지금 25.2%, 25%의 벽을 뛰어넘어갔고, 근데 지금 뉴스를 봤더니 25.6%까지는 효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탄소 인정제라는 거는 저기 태양광 같은 거 만들 때 탄소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면은 우리가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러니까 제품 선정할 때 그 가점을 주고 가점을 안 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중고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긴 한데요. 풍력하고 연료전지 같은 걸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 ONM 같은 거 이런 거 표준화하겠다라는 거고요. 풍력도 이제는 ONM 같은 거 좀 표준화하겠다는 거고, 소부장 전문 기업을 좀 이제 40년을 목표로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이게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소 부분에서 100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이 나오기가. 그 다음에 인력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신규생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만들겠다. 태양광은 자격증 제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풍력하고 연료전지도 자격시험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이건 그냥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쓰겠다는데, 이건 코로나 끝나야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개통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는 선로별로 접속 용량을 일단 차등해서 선접속해서 부제어하겠다 해가지고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유연한 송배전망 접속. 기존 송배전 설비 활용을 극대화해서 교통 포화 지역의 자가 설비 설치는 좀 지원을 하겠다. 자가 설비 신재생을 전환하는 걸 지원하겠다. 설로별 접속 용량이 설문 접속 그렇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는 예시로 해놨어요. 한 솔로에 이제 예를 들어서 12메가와트가 이제는 솔로별로 접속 용량이었으면은 어떤 지역은 꼭 12메가가 아니라 여기는 좀 여유가 있어서 14메가까지는 접속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4메가까지 허용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여기 표현 예시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사무관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배전망 포토라인 전봇대 쪽으로는 한 라인에 이제 20메가까지 가능한데, 그럼 양쪽 라인이 40메가인데, 거기 이제는 다른 소비자가 쓰는 교통량도 있으니까, 그거 한 8메가 정도 쓴다 치고, 지금은 이제는 태양광 업자들한테 12메가까지는 허용했는데, 교통량을 봐가지고 14메가가 됐든 16메가가 되든, 그때 맞춰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잡혀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개통보건은 하여튼간에 재생에너지의 예측 제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일기예보에 맞춰가지고 재생에너지 풍력도 바람 양을 갖다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사량도 지금 기상청에서 나오는데, 그 예측 정확도가 지금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오차가 있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예측 정확도를 갖다 한 1% 정도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ESS나 양수, 가스터빈 등을 써가지고 유연성이나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완성 자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밑에 이거는 이제 재생 발전량 실시간 감시 예측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특히 지금은 이제는 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3%가 안 되는데 지금 3%가 딱 될동말동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는 이 목표치가 되는 2034년에는 26% 정도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나 이 방어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유연하게 개통을 되어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필요로 한 게 예측 관제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 재생발전 사업도 이제 스마트 인버터를 의무화하겠다. 옛날에는 인버터를 하는 거는 직류를 교류로만 바꾸면 됐는데 앞으로는 수요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게 출력의 전담발도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스마트하게 인버터를 만들고 그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 발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되는데 두 분은 좀 듣기서 어렵겠다 그죠? 어렵죠? 그럼 어려우면 쉬운 문제 아닐게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는 도전 과제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건물평면을 활용하는 거이 BIPB라 해갖고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PB 그래서 태양광 건물하고 같이 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해양이나 바이오, 온도차, 냉난망 같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요.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농어촌 중심으로 해보겠다. 기술 돌파는 역시 보면은 아주 목표가 되게 높습니다. 보면은 초고효율 태양전지 40% 이상이 되는 것을 쓰겠다. 그 다음에 초대형 풍력 터빈을 20메가와트 이상.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키가, 블레이드의 지름이 150m 아니 6m 넘어가야지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개발하겠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크기예요. 지금 있는 것도 100m짜리 이런 것도 팔 하나의 무게가 10톤 이렇다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0톤짜리 무게가 핑 돌아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 그 다음에 수전해 기술도 개발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수전해 같은 거는 지금 아주 초보 단계인데, 그 다음에 AC, 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지금은 교류 송배전 시스템만 운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DC, 그러니까 다이렉트 하는 거죠. 전류 시스템도 쓰겠다 이거예요, 송배전에서. P2X 아까 말씀했던 에너지 저장 기술 쓰고, ESS 수명 연장. 지금은 ESS를 3,000번 정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그 정도만 되는데, 앞으로는 2만 번 정도 쓰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P2P,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빅데이터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분산형 에너지로 쓸 수 있겠죠. P2P는 피어-투-피어는 소비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생겼는데 남는 거를 옆에 이웃한테 주고 그 이웃하고 서로 상계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재생 여러 가지 소재 같은 거 이런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전력교통. 이거 보면은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 DSO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Distribution System Operator인데 지금 이제
송전 그 시스템 오퍼레이터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게 전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배선망 운영자라는 걸 둬가지고 배선망에 이제 혼잡도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그 배선망 운영자를 각 지역별로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이게 검토가 되고 이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ACDC 하이브리드형 전용망으로 전환 투자하겠다. AC 기관망, DC 배선망, 융합 하이브리드형 전용. 그러니까 직류형을 배선망을 쓰겠다는 건데 이게 참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못돼요. 집에 있는 전력 장치 중에는 교류로 써야 되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선풍기 같은 거,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AC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AC하고 DC를 융합해서 전용망을 전환하니까 다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수소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그린 수소 그때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의 전버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풍력 발전이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풍차를 도는 뒤 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람을 기계적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풍차 날개, 풍차 날개가 변환한 회전력을 증폭시키는 동력 전달 장치, 증폭된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 그리고 만들어진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 및 공급하는 전력 변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평축 발전기 외에도 수직축 발전기가 있습니다. 수직축은 바람의 방향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지만 설치 비용 및 전력 생산 효율이 떨어져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 설비는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풍력발전과 달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해상풍력인데요.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해상풍력이라고 하죠. 이 해상풍력은 미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돼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끼어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해상풍력은 1995년 덴마크에서 첫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가 완공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풍력발전은 원래 육상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육상풍력은 개발할 육지가 줄어들고 자연 경관을 해치는 문제 등으로 추가 입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런 문제에 다다른 육상풍력 대신 해상풍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인 이점이 있겠나요? 해상풍력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제 구조물을 해저에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고정식과 바다에 끼운 부유물에 풍력발전기를 올려놓는 부유식이죠. 원래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곡식을 쬐던 풍차의 원리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풍력발전기는 블레이드, 기어, 발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날개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중심 회전축을 통해서 기어에 전달되어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회전수로 눕혀서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발전기는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 거죠. 이런 풍력 발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람을 모으는 날개인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블레이드의 회전력이 전기 생산에 있어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 원리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비행기 날개 단면이 유선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유선형으로 생긴 그 날개 주위를 바람이 이렇게 통과할 때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양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고 같은 원리로 그 양력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 날개가 이렇게 도는 그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블레이드의 성능이 중요한 만큼 이를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더 나은 블레이드를 개발해야만 풍력 발전기 성능 향상과 구조적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국산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 개발과 수출 산업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풍력 발전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풍력 터빈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설치 장소의 한계, 소음, 시각적인 미약감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죠.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에 비해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공간의 세력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바람의 품질과 세기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깊은 바다로 나가야 바람도 많이 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죠. 미래 에너지 개발의 전제 조건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 할 수 있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개발이 아닌 물사이의 조합. 해상 풍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26분까지 먹었는데 뭐 아무 아이고, 그래서 완전 아까 저기 비디오에서도 봤지만은 풍력은 바람을 갖다가 블레이드를 돌려가지고 회전을 해서 발전기 터빈처럼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풍력 발전기 종류가 뭐 이런 거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놈들도 있고 건물성이라 해서 건물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쉬운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기계는 지금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쓰레기나 폐기물 발생도 적은 풍력발전. 하지만 이 거대한 풍력발전기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새들이 날개에 부딪혀 죽기도 하고 거대한 날개가 되며 만든 저주파 소음은 주변 주민들에게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이 골칫거리를 해결한 풍력발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이 풍력발전기는 날개가 없어 새들이 날개에 부딪힐 일도 없고 소음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 거죠? 가로등으로 들린다든지 탑위로 들린다든지 구조에 따라서 이제 유명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낮은 바람에도 진동을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니까 소음이 심할 것 같지만 진동을 이용한 원리 덕분에 오히려 소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회전은 회전축도 필요하고 기어도 필요하고 발전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런 복잡한 기술 시스템에서 저주파 소음이 나오는 원리인데 단순히 진동만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복잡한 기계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제조비와 유지비도 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기존 풍력 발전기보다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날개 방식보다 2배가량 촘촘히 설치할 수 있어 날개 달린 풍력
풍력발전기가 자리하기 힘든 도시 곳곳에 도시형 풍력발전기로 시험 중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탄소 배출도 기존 풍력발전기보다 절반 가까이 적다고 하니 효율만 개선되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적용 이후의 풍력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제 모델의 풍력 발전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바람이 많이 부는 산기슭이나 바다에 가야 볼 수 있지만 이런 시도와 연구가 계속된다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까 수익형 풍력 발전기 수익축으로 해서 배전시키는 이런 것들도 좀 쓰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풍력 발전은 육상 풍력입니다. 이렇게 해상 풍력 보유식. 이건 보유식인데 아까도 그 비디오도 나왔지만 먼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보유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묶어놓고 여기다 풍력 발전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구성품은 여기가 이제 아까 블레이드가 3개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기어 박스라는 거고, 그 안에 보면은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에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나오면은 또 나중에 이제는 파워로 컨버터해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여기 변압기 쪽에 변압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냉각 시스템도, 쿨링 시스템도 있고요. 이거는 지지대 타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뭐 여기 보이지 않지만 블레이드를 끼우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이렇게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지나가면은 자연히 양력이 생기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참조하시라고 넣어놨어요. 만약에 풍력 발전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이제 사업 구조를 짤 건지,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돼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이런 구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될 거다. 근데 직접 이 사업을 기획을 안 하시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다면은 참조는 하시면 되죠. 그다음 아까 저기 풍력의 발전 시스템은 이게 지름의 높이의 블레이드의 높이의 제곱의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대형화된 추세에 있고, 요거는 이건 두산이에요, 두산 BS 두산 건데, 두산이 이제는 지금 현재는 5.5메가와트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이제는 8메가짜리로 이렇게 대응할 거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자료인데요. 다른 데서 갖고 온 자료인데, 두산이 아마 기술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두산은 170m짜리가 8메가인데, 이거는 150m짜리가 한 1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여튼 비슷한 추세 비슷하게 따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 해양 구조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쉘워터 연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깊은 바다로 이렇게 갈 거고, 깊은 바다로 가면은 우유식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탐나 해상 풍력단지라는 게 이게 30메가와트짜리인데,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했던 탐나 해상 풍력의 성전선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태풍,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은 초속 한 40m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 때는 태풍이 불 때는 25m 정도 넘어가면은 지금은 이걸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은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지나갔을 때 이거 보면 하나, 이 3개 중에서 하나 깨졌잖아요, 그죠? 깨져 나갔는데
그래서 이때 최대 풍속이 62.9인데 세계 최대 풍속이 아마 50m/s였던가 봐요. 이게 그걸 초과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25m가 넘어가면은 운전을 중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그 서남해에 해상풍력 개발하고 있는 조감도인데요. 지금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 여기가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장을 제가 내영석이라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제가 사고가 날 때 주무관을 지금 거의 사장하고 있는데 죽으려고 해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시정단지의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상 공유소가 있고 이온 시스템도 있고 시정단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사진이. 우리나라가 이제 배도 잘 만들고 하니까 해상풍력 건설 인프라는 점점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도 이렇게 잘 만들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강의하면 재미없으니까 해상풍력 단지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지난번에 그 한전이 하겠다는 한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8.2기가 하겠다고 발표를 3월달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방치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가지고. 근데 대충 이런 내용에다가 좀 얹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다 보기 전에 날개가 3개인 이유에 됐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에 의해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입니다. 별도의 연료 소비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람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므로 고갈 중인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풍력 발전기를 보면 큰 날개와 날개를 지탱해주는 지지탑, 기둥 등으로 이루어진 윈드타워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날개 하나의 길이만 해도 약 50m로 매우 크고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불므로 윈드타워도 높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풍력 발전기는 크기 외의 전체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왜 풍력 발전기 날개의 개수는 대부분 3개일까요? 날개를 더 많이 달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바람의 질량 곱하기 풍속의 제곱입니다. 바람의 질량을 구하는 공식은 단면적 곱하기 공기밀도 곱하기 풍속이고 이 공식들을 참고해서 발전량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2분의 1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공기밀도 곱하기 풍속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앞서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면적과 공기밀도 풍속의 발전량이 비례한다는 건데 날개를 많이 달면 단면적이 넓어지므로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날개입니다. 선풍기 날개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탄소섬유나 유리섬유 등의 특수섬유를 접착제로 겹겹이 뭉쳐서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 하나의 길이가 50m라고 했을 때 무게는 10톤 정도로 날개를 3개 달면 윈드타워가 30톤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 날개가 회전까지 하므로 윈드타워는 더 큰 무게를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날개의 개수를 늘리면 윈드타워가 무게를 견디기 힘들 뿐더러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므로 강하게 불었을 때는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불면 안전을 위해 풍력 발전기는 가동을 멈춥니다. 즉 날개가 많아지면 파손의 우려가 있고 파손으로 날개를 교체해야 한다면 풍력 발전기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잃는 게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풍력 발전기 날개의 개수는 대부분 3개입니다. 근데 1888년 처음 등장한 풍력 발전기는 지금보다 크기도 많이 작고 날개도 4개였습니다. 3개의 날개를 사용했을 때는 1954년으로 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날개의 개수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까지 주제에 관한 내용은 해결했는데 풍력 발전기는 완벽한 전기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친환경적이긴 해도 바람이 항상 부는 게 아니고 회전하는 날개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깨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회전하는 풍력 발전기에서는 저주파 소음을 만드는데 창문이나 벽을 뚫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설치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풍력 자원이 척박한 편입니다.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려면 최소 풍속이 4m/s는 나와야 하고 항상 일정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풍력 기상 자원지도에 따르면 풍속이 5m/s를 넘기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거.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저기서 보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그 공존 방안 이렇게 이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고 아까 보셨던 그 민원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상풍력이 그 민원이 뭐 없다고 그러는데 그 어민들의 그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 돈으로 해결해주고 있는데 아까 그 말하는 그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의 사장의 주요 일은 이 어민들하고 그 민원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돈은 없고 거의 뭐 부안이라고 자기가 와서 매일 산다고 해요. 가서 주민들하고 술 팔아주고.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그 조업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해양풍력 구조물을 하고 구조물을 이용해서 양식장도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별로 피해가 많지 않은데 계속 어민들은 계속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합 양식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풍력 발전 산업의 밸류 체인은 부품 제작, 단지 개발부터 부품 제작, 그다음에 시스템 제작, 단지 설치 시공, 그다음에 모형까지 이렇게 밸류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풍력은 얼마까지 됐지? 지금 6년원과 3년원까지 지금 되어 있죠. 풍력 발전. 한 개가. 아니 전체. 우리나라 하전체 풍력이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일단 지금 30년까지는 한 17, 18, 그리고 아까 34년까지 설치 계획은 25기가까지 풍력 발전을 설정했다는 거고,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육상에서는 할 엄두를 못 냅니다. 나도 SK ENS 있을 때 육상 풍력 개발 사업을 갖다가 관장으로 좀 했었는데, 워낙에 민원이 심해가지고 진도를 잘 못 나가요. 풍력 산에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해상 풍력으로 많이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고, 근데 해상 풍력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아직까지는 그게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가야 되는데, 대규모 가는 것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28년까지 16.5기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표한 자료는 28년이 아니라 34년까지 총 25기가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풍력이에요. 그 해상 풍력 시장 규모로 보면 중국이 43기가 정도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2030년에 한 7기가 정도 하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해상 풍력만. 근데 요거는 요번에 그 자료 발표 전에 내용이라서 사실은 요거보다도 더 야심차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대형 풍력 발전 단지가 지금 보면은 결국
터바인 커패시티가 이렇게 점점 10기가급 이상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기가급 이상이 되려면은 블레이드의 그 전체 그 지름이 한 150m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해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해상 풍력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대형화로 갈 수밖에 없고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네, 교수님. 아까 저기 휴방 때문에 여쭤보려고 제가 했는데, 제가 조교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학생들이 있는 것에서 다음 주에 같이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추세라는 거. 교육식 개선 풍력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 멀리 가도록 하는 거고.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강의를 오늘 좀 끝낼게요. 네. 아까 그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기에 그거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수업이 이제는 아마 3번 아니면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로 지난주에 LNG 13차 가스 규범 계획이 LNG 규범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 수업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아무리 효율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무시하는 성격이긴 하지만은 효율을 이 정부가 중시하고 앞으로 중시해 나가겠다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정권에서 좀 천시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스타디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이제 전력에 대해서 전력 시장의 부족했던 방안이라든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거의 석유만 빼놓고 다 한번 더 정리를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풍력만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거 알았으면 다른 걸 좀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네. 다음번에 뵙도록